심부전과 뇌경색증을 향해 돌진하는 급행열차. 심방세동을 초기에 치료해야 하는 최신 과학적 근거들과 방치 시 발생할 예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가슴 한가운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단단한 갈비뼈 안쪽에 작은 새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새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자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그냥 덜컹거리며 펄럭이는 그 불안정한 느낌.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심방세동, 즉 영어로 AFib라고 부르는 이 질환을 묘사할 때 이 새장 속의 새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옛날 사람들도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분 나쁜 파닥임이 주는 공포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파닥거림이라는 감각이 이 질환의 본질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슴 속의 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식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네, 현재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파닥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당장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만 1,200만 명의 가슴 속에서 이 새가 날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성장하는 전염병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성장하는 전염병이요? 와... 네, 청취자 여러분, 본인 혹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는 살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될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가슴 속의 파닥임을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인류가 이 보이지 않는 심장 속 전기 폭풍을 수천 년에 걸쳐 어떻게 추적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병을 찾아내고 고치는 방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뒤집혔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의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궁금한 게 이 흔한 질환을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청진기도 심전도도 없던 시절에요. 인간이 손끝으로 맥박을 짚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불길한 징후는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2600년경 중국 황제의 기록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떨리는 맥박이라는 문구가 등장해요. 기원전 2600년이요? 세상에. 불규칙하고 잡힐 듯 말 듯한 그 특유의 맥박을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본 거죠. 하지만 이 떨림의 진원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1628년에 혈액순환의 원리를 처음 밝혀낸 윌리엄 합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아, 과학 시간에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그가 죽어가는 동물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관찰하다가 심장의 윗부분인 우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부르르 떨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이게 심방세동에 대한 최초의 해부학적 관찰이죠. 겉에서 만지던 떨림이 결국 심장 윗방, 그러니까 심방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군요. 그래도 1600년 되면 여전히 눈으로 심장 표면을 보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심장 근육을 미치게 만드는 그 전기적 폭풍의 실체는 어떻게 파악하게 된 건가요? 그게 1906년이 되어서야 인류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빌렘 에인토벤이 심전도, 즉 ECG를 발명했거든요. 아, 병원 가면 가슴에 붙이고 삐삐거리는 그거요? 맞습니다. 맥박이라는 결과물만 만지던 의사들이 마침내 심장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신호의 파형을 종이 위에서 보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심방이 먼저 꼭 짜주고 그 다음에 심실이 피를 뿜어냅니다. 쿵, 쾅 이렇게요. 네, 그런데 심방세동 환자의 심전도를 보니 심방이 꾹 짜줄 때 나와야 할 명확한 전기 파형이 사라져 있고 대신 자잘하고 무질서한 전기 노이즈만 가득했던 거죠. 심방이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경련만 일으키고 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심전도가 발명되면서 보이지 않던 전기를 볼 수 있게 됐네요. 근데 그 전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그런 폭풍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 그게 현대 부정맥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미셸 하이사게르 교수팀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 찾아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첫 번째 불꽃, 즉 방아쇠가 놀랍게도 심장 내부가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고요? 네, 심장이 아니라 폐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혈관인 폐정맥 입구 근처에서 시작된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잠깐만요. 심장의 병인데 왜 심장 바뀐 폐정맥에서 불꽃이 튀는 건가요? 혈관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심방 조직의 일부가 폐정맥 혈관 안쪽으로 옷소매처럼 살짝 말려 들어갑니다. 아, 심장 살점이 혈관으로 삐져나갔다는 거죠? 네, 이걸 심근소매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혈관 안으로 밀려 들어간 이 심장세포들이 유독 자극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이 세포들의 이온 채널에 변형이 생기면서 자기가 알아서 미친 듯이 비정상적인 전기 스파크를 만들어냅니다. 아, 원래 심장 안에 있어야 할 조직이 엉뚱한 혈관 쪽에 끼어 있다 보니까 에러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럼 그 스파크 하나가 어떻게 전체 심장을 마비시키는 폭풍으로 커지는 건가요? 불꽃이 튄다고 무조건 산불이 나진 않죠. 불이 절 붙는 마른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 무호흡증, 혹은 단순한 노화로 인해 우리의 심방 조직은 점점 뻣뻣해지고 늘어나며 흉터가 생깁니다. 이걸 섬유화라고 해요. 아, 심장이 굳어가는 거네요? 네, 폐정맥에서 튄 불꽃, 즉 방아쇠가 이 뻣뻣하고 상한 심방 조직, 장작에 떨어지면 전기가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빙글빙글 도는 수많은 회오리를 만듭니다. 이게 다발성 회기회로이고 곧 심방세동의 발생입니다. 방아쇠와 장작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해요.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며칠 내로 스스로 꺼지는 발작성으로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7일 이내를 말하죠. 발작성, 네. 그러다 장작이 더 마르고 흉터가 많아지면 7일 이상 불이 안 꺼지는 지속성이 되고 나중에는 1년 이상 가는 장기 지속성, 결국에는 어떤 수를 써도 불을 끌 수 없는 영구적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죠. 며칠 만에 꺼지던 불이 나중엔 영원히 안 꺼지게 된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그런데 이 불꽃을 잡아내는 기술, 그 진단법도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환자들이 심전도를 측정하려고 무슨 짐꾼처럼 군장 같은 걸 메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947년에 노먼 홀터가 처음 만든 무선 심전도 장비는 무려 38kg짜리 배낭이었습니다. 38kg요? 와, 진짜 고문이네요. 환자가 그걸 등에 메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동전만한 방수 패치를 가슴에 붙이고 샤워도 하고 며칠씩 생활합니다. 심지어 피부 아래에 삽입해서 3년 내내 심장 리듬을 감시하는 장치도 있고요.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가 엄청나게 훌륭한 진단기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눈에 보이는 불꽃을 잡는 걸 넘어서 불꽃이 튀기 전에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평범한 정상심전도 파형만 쓱 보고도 미세한 파형의 굴곡을 분석해서 이 환자는 조만간 심방세동이 올 고위험군입니다. 라고 90% 이상의 정확도로 짚어냅니다. 와, 인공지능이 점쟁이가 됐네요. 진단 기술은 정말 마법처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건 의사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불꽃이 튀면 당장 꺼야 한다고 난리지만 과거에는 그냥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요? 환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황당한데요. 그게 과거의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AFFM이나 RACE2 같은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들이 있었어요. 당시 의사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딜레마요?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억지로 돌려놓으려면 항부정맥제라는 아주 독한 약을 써야 하는데 이 약들이 오히려 다른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관 태우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당장 숨찬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정상 리듬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만 않게 분당 110회 미만으로 느슨하게 심박수만 조절해주자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도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아하, 약 부작용이 더 무서우니까 증상 없으면 그냥 냅두자였군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거잖아요. 완전히 대역전극이 일어났죠. 2020년에 발표된 이스트 에프넷4 연구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진단받은 지 1년이 안 된 초기 환자들을 모아서 약물이든 폐정맥 주변을 지지는 시술이든 동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정상 리듬을 찾아주는 조기 율동 조절을 해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심박수만 조절하며 방치했던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망, 뇌졸중, 심부전으로 입원할 위험이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초기 진압이 환자의 목숨을 살린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아까 불꽃이 장작을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초기에 불을 끄지 않으면 장작이 다 타버려서 결국 집이 무너지는 거였네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으니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도 싹 바뀌었겠어요. 당연합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변천사를 보면 그 다급함이 보입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가 ABC 경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항은고제 먹고 증상 조절하고 동반질환 관리하자. 네네. 그런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2023년 미국 심장학회는 이 병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 진행되는 연속체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유럽 심장학회는 아예 틀을 깨고 AF 케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죠. AF 케어요? 이거 좀 자세히 뜯어볼까요? 어떤 약자인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글자인 C입니다. 커머빌리티, 즉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 모호흡증 같은 동반 질환과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과거엔 맨 뒤에 있던 게 1번이 된 거죠? 동반 질환이 1번이 됐군요. 네, 그 다음이 A, 뇌졸중 예방, R, 증상 조절, E, 지속적 재평가 순서입니다. 또한 폐정맥 주변을 찢어서 불꽃을 차단하는 폐정맥 고립술 같은 시술이 워낙 안전하고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약 먹고 안 되면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1차 치료 옵션이 되었습니다. 약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항응고제 역시 매번 피검사하면서 덜덜 떨어야 했던 와파린 시대가 저물고 훨씬 안전하고 편한 NOAC나 DOAC 같은 신약들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졌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024년 가이드라인의 1순위가 C, 즉 동반 질환과 비만 같은 위험인자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결국 병원 밖에서 환자가 스스로 밥 먹고 운동하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명의가 시술을 완벽하게 해줘도 환자가 매일 밤 치맥을 먹으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뜻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찔렀어요. 장작이 계속 젖어 있고 썩어가는데 방아쇠만 고친다고 불이 안 날까요? 호주에서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레거시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약이나 시술만 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체중 감량을 시켰어요. 살을 빼게 했다고요? 네, 체중을 10% 이상 빼고 그걸 유지한 환자들은 살에 못 뺀 환자들보다 부정맥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낼 확률이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6배요? 대박이네요. 심지어 리버스 AF라는 연구를 보면 운동하고 살 빼고 혈압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굳어져 가던 지속성 심방세동이 다시 정상 리듬으로 되돌아가는 막 기적 같은 역전 현상까지 증명되었습니다. 살을 10% 뺐더니 재발률이 6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알약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그럼 제가 오늘 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일상생활의 루틴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청취자분들이 당장 따라할 수 있게 일간, 주간, 월간으로 일정을 한번 짜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방받은 항응고제를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이건 하루 일정의 중심축이에요. 네, 약 먹기에. 그리고 전날 밤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충분히 취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모호흡은 심장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과 맥박을 재서 수첩에 적으세요. 밥 먹을 땐 뭘 조심해야 하죠? 심장에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저염식은 기본입니다. 짠 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안전한 신약 NOAC식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했지만 아직도 예전 약인 와파린을 드셔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막 질환이 있는 분들요. 아직 와파린 드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런 분들은 식단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어느 날은 왕창 먹고 어느 날은 안 먹으면 약효가 출렁거려서 피가 굳거나 출혈이 생깁니다.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반면에 신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단 제한에서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채소량까지 저울질해한다니 진짜 신경 쓰이겠네요. 그리고 일과 중에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걸 꼭 넣으세요. 실제로 요가 마이 할트라는 연구에서 요가가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맞춰서 부정맥 에피소드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그럼 일주일 단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말에 스트레스 풀 겸 친구들이랑 시원하게 맥주 한두 잔 하는 건 괜찮겠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아, 한 잔도 안 되나요? 네, 과거에는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에 좋다는 말도 있었지만 심방세동에 관해서 알코올은 아주 소량이라도 직접적인 독입니다. 전기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교란시켜요. 와, 알코올은 독. 메모해 두겠습니다. 주간 계획에서는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숨이 살짝 찰 정도의 걷기나 수영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단, 운동 중에 가슴이 조이거나 통증이 오면 그건 심장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징후니 즉각 멈춰야 하고요. 담배는 심장 조직을 산화시켜서 흉터를 1.4배나 빨리 만드니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기. 네, 그리고 주말에는 스스로 증상일지를 보며 두근거림이 언제 심했는지 복기해 보세요. 아, 커피는 하루 1, 2잔 이내에는 괜찮습니다. 커피는 살려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럼 월간이나 연간 단위로 넘어가서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숙제들은 뭐가 있나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건 알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체중을 재면서 월 1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연간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병원과 아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겠죠. 매년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이 커지지는 않았는지 24시간 홀터 검사를 해서 내가 못 느끼는 사이에 불꽃이 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간 기능 피 검사도 필수예요. 우리가 먹는 약물들이 신장이나 간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 농도가 치솟아서 위험해지거든요. 약이 몸에 쌓이는 거군요.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 싶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장 회로 기판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실제 위험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환이 보내는 아주 냉혹한 숫자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심방세동은 진단 즉시 전체 사망 위험을 무려 1.5배에서 2배로 높입니다. 2배나요? 네, 통계적으로 전체 평균 수명이 2.6년 줄어드는데 만약 50세 이하의 좀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는다면 기대 수명이 무려 9.2년이나 날아갑니다. 세상에 9년이 넘게요. 네, 고령층의 타격은 더 큽니다. 연간 사망률이 보통 6.5에서 10% 수준이지만 85세 이상에서는 25%를 상회하죠. 게다가 사망 원인의 70%는 심부전 악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파생 합병증입니다. 와, 50세 이하에서 수명이 9년 넘게 단축된다니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 병이 다른 심장 질환이랑 만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너지를 내겠군요. 예를 들어서 만성 관상동맥 증후군,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동반될 때는 어떤가요? 좁아진 파이프라인에 불규칙하게 막 헛도는 펌프질이 결합되는 셈이거든요. 심근육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산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극심한 허열 상태가 됩니다. 심방세동과 이 관상동맥 증후군이 동시에 있으면 전체 사망률이 무려 36.8%로 치솟습니다. 36.8%요? 네, 심방세동 단독일 때가 21.9%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끔찍한 수치죠. 그럼 급성 심근경색증, 특히 엔스템이라고 불리는 부분적인 혈관 폐색 상황이 동반될 때도 엄청 위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한 6에서 21%까지 심방세동이 동반되는데요. 놀랍게도 발병 직후가 아니라 30일 이후에 뒤늦게 나타나는 지연성 심방세동은 사망 위험을 2.6배나 폭증시킵니다. 심장 구조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늦게 나타나는 게 더 무서운 거군요. 홀터 검사상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심방세동 부담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이게 하루 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 시간의 비율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홀터상 그 심방세동 부담이 하루에 단 5%만 넘어가도 1년 내 사망률이 10.9%로 뜁니다. 아예 0%인 환자군이 8.5%인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죠. 5%만 넘어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홀터 검사에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즉, 심장의 아랫방인 심실마저 잠시 통제불능으로 빠르게 뛴다는 건데 윗방의 폭풍이 아랫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라 단기 생존율 하락은 물론이고 돌연사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돌연사 위험이 2배? 심박 변동성 수치는 어떤가요? 심박 변동성이 뚝 떨어지는 것도
교감신경계가 한계치까지 과활성화돼서 지쳐버렸다는 뜻이라 아주 불량한 기대 여명을 강력히 시사하죠. 그렇군요. 그럼 심초음파에서 보이는 폼프질의 힘, 좌심실 수축력 수치도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네요. 피를 짜내는 능력이 만약 45% 이하로 떨어진다면요? 수축력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피가 제대로 뿜어지질 못하고 심장에 고이게 됩니다. 이때 심방세동이 겹치면 사망 위험이 14%에서 57%까지 추가로 치솟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축력이 정상적으로 쌩쌩하게 보존된 심부전, 그러니까 HFpEF 환자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펌프질 힘은 남아있어도 심장 근육이 너무 뻣뻣해져서 피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심박마저 파닥거리면 심박출량이 급감하거든요. 잦은 이방과 극심한 삶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호흡곤란 정도를 나타내는 NYHA 클래스 지표도 심각하더라고요. 가만히 쉬고 있어도 숨이 찬 최고 단계 클래스 4로 악화된 환자의 1년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내 연간 사망률 무려 64%에 육박합니다. 입원 횟수도 아주 명확한 기대 여명 단축 지표인데요. 첫 입원구 1년 내 재입원율이 21.3%인데 입원을 반복할 때마다 남은 생존 수명은 선형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곤두박질칩니다. 와, 지금 이 무거운 숫자들을 쭉 들으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압박감에 막 숨이 막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방세동을 방치하면 결국 심장 전체가 붕괴되는 심부전으로 향하는 아주 무서운 급행열차를 탄다는 경고니까요. 네, 듣기 힘든 숫자들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을 상대로 의학계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무기들, 어떤 신기술들이 있나요? 아까 시술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PFA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네, 박동장 절제술 PFA라고 불리는 기술이 현재 가장 혁명적인 무기입니다. 기존에는 폐정맥 주변의 불꽃을 차단할 때 열로 태우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게 얼려서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장 바로 뒤에 식도가 딱 붙어 있거든요. 열이나 냉기가 뒤로 전달돼서 식도에 구멍이 나거나 신경이 다치는 끔찍한 부작용이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PFA는 열을 전혀 안 씁니다. 열도 안 쓰고 얼음도 안 쓰면 도대체 뭘로 불꽃을 끄나요? 특정 형태의 아주 빠른 전기 펄스만 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조직 특이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조직 특이성이요? 네, 심장 근육세포는 일정 수준의 전기를 맞으면 세포벽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파괴됩니다. 천공연삭이죠. 반면에 식도나 혈관, 신경세포들은 그 똑같은 전기 충격을 맞고도 끝없이 버팁니다. 방어력이 다른 거죠. 와, 세포마다 전기 방어력이 다르다는 걸 이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PFA를 쏘면 오직 심장 근육의 문제세포만 저격수처럼 정밀하게 파괴하고 주변 장기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부정맥 진원지를 3D로 찾아주는 매핑 시스템까지 결합되어서 예전엔 2-3시간씩 걸리던 시술이 이제는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끝납니다.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자, 이제 이 깊고 길었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심방세동은 단순히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마는 증상이 아니라 뇌와 심장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불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불씨를 끄는 방향으로 의학이 진화했고 AI 진단과 PFA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그 산불과 맹렬하게 싸우고 있죠.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 본인이 체중을 줄이고 밥상의 채소량을 관리하는 그 매일의 노력, 신체 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시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도발적인 상상도 가능해집니다. 어떤 상상이죠? 지금은 튀는 불꽃을 전기 펄스로 지지거나 약으로 억누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 연구실에서는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부정맥을 유발하는 유전자 자체를 잘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요? 네, 또 몸속에 이식되어 부정맥을 감시하다가 임무를 다하면 몸속으로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생체 흡수형 제어 장치들도 개발 중이죠. 와, 질병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설계도 단계에서 질병을 삭제해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군요. 가슴속 세장에 갇혀서 막 미친 듯이 파닥거리던 그 새를 겨우겨우 진정시키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아예 그 새를 세장 밖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체중계에 올라가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며 이번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훅 끌어올릴 매력적인 지식들을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